14장. 나도 눈에 띈 것뿐이에요. 팥은 거실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돌아보지도 않았다. 아리에티는 있는 힘을 다해 아빠를 따라갔다. 팥은 문 닫는 걸 거두려는 아리에티를 본 척도 안 했다. 하지만 아리에티가 넘어지자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다. 팥은 아리에티가 일어나 무릎에서 먼지를 털어내는 모습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다. 다리미질을 끝내고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던 호밀리는 부엌에서 달려나오다가 두 사람이 같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팥은 자루를 내려놓고 아내를 노려보았다. 호밀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팥은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다. 얘가 글쎄 어린이 방에서 그 남자아이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호밀리는 앞치마 위로 떨리는 손을 맞잡고 겁에 질린 눈을 깜빡이며 걸어 나왔다. 뭐라고요? 호밀리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팥은 의자에 주저앉아 손으로 눈과 이마를 쓸었다. 팥의 얼굴은 밀가루 반죽처럼 무거워 보였다. 호밀리가 손을 맞잡은 채 고개를 떨구고 가만히 서서 딸을 노려보다가 중얼거렸다. 이젠 어떻게 해야 하나? 아리에티는 엄마 아빠가 겁에 질려 있다는 걸 깨달았다. 엄마 아빠 괜찮아요. 호밀리는 실패 위에 털썩 주저앉더니 덜덜 떨었다. 호밀리의 몸이 좌우로 가볍게 흔들렸다. 여보, 우리 이제 어쩌죠? 엄마,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정말이에요. 아리에티는 편지를 찾으려고 옷 앞자락을 뒤졌다. 그런데 편지가 등 뒤로 가 있어서 아리에티는 없어진 줄 알고 깜짝 놀랐다. 마침내 아리에티는 꼬깃꼬깃 접은 편지를 꺼내 내밀었다. 보세요. 핸드리얼이 큰아버지한테서 온 편지예요. 제가 편지를 써서 그 애한테 갖다 주라고 했었거든요. 호밀리는 쇳소리를 질렀다. 편지를 보냈다고. 호밀리는 탄식을 하더니 눈을 감았다.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지려나? 이를 어째? 호밀리는 가냘픈 손을 힘없이 흔들며 부채질을 했다. 팥은 날카롭게 말했다. 아리에티야, 엄마 물 갖다 드려. 아리에티는 뾰족한 쪽을 잘라내어 브랜디 잔처럼 만든 계암깍지에 물을 떠왔다. 호밀리는 빈잔을 조용히 탁자에 내려놓으며 물었다. 아리에티야, 너 어쩌다 그런 짓을 저질렀니? 왜 그랬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아리에티는 엄마 아빠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말했다. 처음에 2층에 올라간 그날 벚나무 밑에서 그 아이를 만났지만 엄마 아빠가 걱정하실까봐 얘기를 안 했다는 것과 그 아이가 빌리는 사람들이 멸종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해서 핸드리얼이 큰아버지네가 살아있다는 걸 꼭 확인하고 싶었다는 것들을 낱낱이 말했다. 이해해주세요. 네? 저는 우리 종족을 꼭 구하고 싶었어요. 호밀리는 자랑스럽다는 듯이 팥한테 말했다. 제 말하는 것 좀 보세요. 팥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종족을 구한다고 우리는 전통을 무시하고 갑자기 일을 저지르는 너 같은 사람들 때문에 망할 거야. 너 지금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아리에티는 아빠의 환한 눈을 마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저는 지금 유일하게 살아남은 분들께 연락을 취했어요. 이제부터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살 길을 찾아보려고요. 팥이 불같이 화를 냈다. 힘을 합친다고 넌 큰아버지네 가족이 다시 여기 와서 살 것 같니? 아니, 너의 엄마가 들판을 2개나 넘어야 하는 먼 곳으로 또 온수도 안 나오는 오소리굴로 이사갈 것 같아? 그건 절대로 안 돼. 호밀리가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자 두 사람은 깜짝 놀라서 호밀리를 돌아보았다.
팥은 말을 계속했다.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루피 큰어머니랑 차를 마시려고 엄마가 까마귀, 소, 말 같은 게 득실거리는 벌판을 2개나 넘어서 거기까지 갈 것 같니? 아리에티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자 팥이 가로챘다. 문제는 그게 아니지. 팥은 몸을 앞으로 굽히고 걸으면서 아주 근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남자아이가 우리 사는 곳을 안다는 게 문제야. 아리에티는 말했다.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안 했어요. 팥은 아리에티의 말을 막았다. 말했어. 팥은 등을 대고 앉아 눈을 부라렸다. 그 애한테 부엌 수도관이 터져서 우리 살림살이가 전부 창살문 앞으로 떠내려갔다는 얘기를 했잖니. 그럼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가 어디 사는지 금방 알 수 있잖아. 팥은 전곡을 찔렀다. 아리에티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팥은 다시 말을 이었다. 우리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이야. 빌리는 사람들이 사람 눈에 띄거나 잡힌 적은 있었지만 사는 곳을 들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단 말이다. 아리에티, 너 때문이야. 우리는 아주 위험해졌어. 이건 농담이 아니야. 호밀리가 훌쩍거리며 말했다. 여보, 팥, 겁주지 마세요. 팥은 좀 더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알았어, 호밀리. 겁줄 생각은 아니었어. 하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오늘 밤에 살림살이를 몽땅 싸서 이사를 간다면 당신 어디로 갈래? 호밀리가 소리를 질렀다. 오소리굴은 안 돼요. 거긴 절대로 안 돼요. 루피 형님이랑 부엌을 같이 쓴다는 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팥은 말했다. 맞아, 거긴 안 돼. 왜 안 되는지 당신 그걸 모르겠어? 그 애가 위치를 알잖아. 호밀리는 낭패한 표정을 지으며 소리쳤다. 그렇구나. 영리한 개 2마리나 잘 훈련받은 흰족제비 1마리면 거긴 끝장이야. 호밀리는 다시 떨기 시작했다. 오소리굴에 사는 것도 끔찍한데 거기조차도 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 아찔했던 것이다. 루피 형님과 한 집에서 사는 것만 아니라면 거기도 괜찮을 텐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해봤자 별 수 없어. 팥은 이렇게 말하고 아리에티에게 물었다. 내 큰아버지가 편지에 뭐라고 썼니? 호밀리가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맞아, 편지는 어쨌니? 아리에티는 편지를 건네주며 대답했다. 별 말은 없고요. 그냥 루피 큰어머니한테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해라 라고 써있어요. 호밀리는 편지를 거꾸로 들고 소리쳤다. 뭐라고? 집에 와?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팥이 대답했다. 여길 오다가 사라졌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여길 못 온 거고. 호밀리는 팥이 한 말을 되풀이했다. 여길 오려고요? 그게 언젠데요? 팥이 말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 아리에티가 말했다. 언제라는 말은 없어요. 호밀리가 다시 소리를 질렀다. 몇 주 전 일일 수도 있잖아요. 팥은 말했다. 그럴 수도 있지. 어쨌든 루피 형수님이 돌아오길 바랄 만큼은 되겠지. 애들이 안 됐어요. 호밀리가 탄식하자 팥이 다시 말했다. 이젠 다 컸을 텐데 뭘. 호밀리가 말했다. 어쨌든 루피 형님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말한 팥은 아리에티를 돌아보며 물었다. 내가 그 벌판에 대해서 말한 거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 호밀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팥, 이제 다시는 루피 형님을 볼 수 없겠군요. 글쎄, 어차피 볼 일 없을 텐데 뭘. 호밀리는 냉정을 되찾고 말했다. 무서워요. 모든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하죠? 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성이며 말했다. 글쎄, 오늘 밤은 어쩔 수 없으니 저녁이나 먹고 푹 자둡시다.
호밀리는 갑자기 울부짖었다. 아리에티, 이 철없는 거사. 다 너 때문이야. 어쩌려고 인간과 얘기를 해? 만약에. 아리에티는 소리쳤다. 저는 사람 눈에 띈 것뿐이에요. 저도 어쩔 수가 없었다고요. 아빠도 사람 눈에 띄었잖아요. 너무 걱정 마세요. 인간들이 엄마가 생각하시는 것만큼 나쁘지 않을 거예요. 팥이 말했다. 인간들은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정직하기도 하고 교활하기도 하지. 동물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나랑 똑같은 소리를 할 거다. 인간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 가까이 하지 말라는 옛말도 있어. 인간을 가까이 한 빌리는 사람 치고 끝이 좋은 사람 못 봤다. 15장 떨어져 나간 지붕. 그날 밤 아리에티는 관련통 천장 아래에 꼼짝도 하지 않고 반듯하게 누워 있었다. 호밀리와 팟은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계속했다. 두 사람은 거실과 부엌에서 얘기를 하더니 나중에는 침실에서까지도 말소리가 들려왔다. 아리에티는 서랍이 여닫히고 문이 삐걱거리고 침대 밑에 있는 상자를 끌어내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걸까? 이젠 어떤 일이 일어나려나? 아리에티는 갖가지 낯익은 물건들로 둘러싸인 작고 포근한 침대에 반드시 누워 있었다. 리오 항구의 풍경을 담은 우표, 팔찌에서 떨어진 은빛 돼지, 가끔 재미삼아 왕관으로 쓰는 터키석 반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평화로운 마을 하늘 위에서 금빛 나팔을 붓는 아가씨들의 모습이 그려진 천장이었다. 말없이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던 아리에티는 문득 이 모든 것을 잃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아리에티는 모험과 안정, 둘 다 필요했다. 그게 바로 아리에티 자신이 갈망하는 생활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쿵쾅거리는 소리와 속삭임이 끊임없이 들리는 것으로 볼 때에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건 사실 호밀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만큼 불안해서 생긴 소동이었다. 호밀리는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하다가 팥이 잠자리에 들자 머리를 말기 시작했다.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있던 팥이 물었다. 여보, 그걸 지금 꼭 해야 돼? 누가 본다고 그래? 호밀리는 머리를 말 종이를 찾느라고 서랍을 뒤지다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바로 그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호밀리는 그러다가 결국 서랍을 뒤집어 엎고 말았다. 호밀리는 흩어진 잡동사니들을 뒤적거리며 덧붙였다. 난 이렇게 지저분한 꼴로 잡히고 싶진 않아요. 이윽고 호밀리가 세수한 괴물처럼 뾰족뾰족한 머리를 하고 침대에 눕자 팥은 한숨을 내쉬며 돌아눕더니 눈을 감았다. 호밀리는 기름 등잔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기름 등잔은 은으로 된 향수병 뚜껑에 작은 심지를 띄어 만든 거였다. 오늘 밤은 어쩐지 불을 끄기 싫었다. 모두 자리에 들어 조용해야 할 위층 부엌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뭉툭한 헤어롤들이 목을 짓눌러 왔다. 호밀리는 딸과 마찬가지로 작은 자루와 상자들과 간이 선반 따위로 너무 비좁은 정든 이 방을 쳐다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 이제 어떡하지? 어쩌면 아무 일 없이 넘어갈지도 모르지. 아리에티 말대로 아무 일도 아닌 걸 같고 우리가 괜히 야단법석을 떠는 건지도 몰라. 그 남자아이는 손님이니까 틀림없이 금방 떠날 거고 그러면 이번 일은 그걸로 끝일 텐데. 호밀리는 졸음이 묻어있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조금 뒤 깜빡 잠이 들었던지 호밀리는 파킨스백을 걸어가는 듯한 꿈을 꾸었다. 바람이 몰아치는 밤에 자신이 젖은 풀 위로 미끄러지고 쓰러지면서 가파른 들녘에 가스관 위를 기어가고 있는 꿈이었는데
나무들이 가지를 내두르고 하늘을 치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나무가 딱 쪼개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 순간 잠에서 깨어난 호밀리는 방 안을 휘휘 둘러보았다. 등잔불은 여전히 타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호밀리는 금방 알아챘다. 전에 없던 바람이 불어닥치고 이 방은 바싹 말라 있었고 먼지로 껄껄했다. 호밀리는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호밀리는 팥의 어깨를 움켜쥐며 놀라 비명을 질렀다. 팥은 뒤척이다 벌떡 일어나 앉았다. 두 사람은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천장은 벽에서 떨어져 방 오른쪽으로 가파르게 기울어져 있었고 침대 바로 옆에는 이상한 물건이 삐죽이 나와 있었다. 그건 납작하고 반짝이는 날을 지닌 큰 회색 막대기였다. 바람이 강하게 분 건 바로 이 때문이었다. 팥이 말했다. 나사 송곳이야. 두 사람은 그 이상한 물체를 노려보았다. 두 사람은 무엇에 홀리기라도 한 듯 꼼짝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 큰 물체가 서서히 위로 올라가더니 날이 천장과 나란히 놓였다. 그리곤 마룻바닥을 긁는 소리와 인간의 숨소리가 들렸다. 호밀리는 비명을 질렀다. 내 무릎, 이럴 수가. 마치 쪼개는 망치로 내리쳤는지 지붕 전체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나가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호밀리는 눈을 치뜬 채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텅 비고 환한 공간을 쳐다보며 크고 날카롭고 요란하게 비명을 질러댔다. 저 위를 보니 하늘보다 더 높은 듯한 또 다른 천장이 있었고 거기에는 햄과 양파 두 줄이 걸려 있었다. 이때 아리에티가 잠옷을 움켜쥐고 겁에 질린 얼굴로 덜덜 떨며 문 앞에 나타나자 팥은 호밀리의 등을 탁탁 치며 말했다. 됐어, 이제 그만해. 호밀리는 조용해졌다. 다음 순간 그 높은 천장과 두 사람 사이에 거대한 얼굴이 나타났다. 그 얼굴에 움직임이 일었다. 공포와 미소였다. 사방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호밀리는 입을 딱 벌린 채 벌떡 일어나 앉았다. 잠시 후에 목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란 목소리였다. 저분이 너희 엄마야? 문 앞에 서 있던 아리에티는 대답했다. 응. 그건 그 아이의 얼굴이었다. 팥은 침대에서 내려와 덜덜 떨며 침대 옆에 섰다. 잠옷 차림이었다. 팥은 호밀리한테 말했다. 이리 와, 거기 누워있을 순 없잖아. 그러나 호밀리는 못 들은 척하며 등을 기운 낡은 잠옷 차림으로 가만히 앉아 있었다. 호밀리는 은근히 화가 치밀었다. 헤어롤을 망골로 사람 눈에 띄었고 팥에게 등을 맞았고 난리통에 난생 처음으로 저녁 설거지를 못해서 그 그릇들이 식탁 위에 놓인 채 모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될 참이었다. 호밀리는 그 아이를 노려보았다. 아무리 커도 그 아이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호밀리는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다. 도로 붙여, 빨리. 이렇게 소리를 지르자 머리를 만 헤어롤도 부르르 떠는 것 같았다. 그 아이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호밀리는 그 아이의 거대한 얼굴이 점점 가까이 다가와도 꿈쩍하지 않았다. 호밀리는 발그레하고 통통한 아리에티의 입술을 거대하게 키워놓은 것 같은 그 아이의 아랫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걸 보았다. 그 아이는 말했다. 드릴 게 있어요. 호밀리가 들은 척도 하지 않자 문 앞에 서 있던 아리에티가 소리쳤다. 그게 뭔데? 그 아이는 손을 뒤로 가져가더니 나무로 된 물건을 꺼내어 반듯하게 세웠다. 그리고 그들 머리 위로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이거야.
그 아이는 혀끝을 내밀고 숨을 깊이 쉬며 아주 조심스럽게 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았다. 그건 접시까지 모두 한 세트인 인형 찬장이었다. 찬장에는 서랍이 2개 있었고 아래쪽에는 작은 문이 붙어 있었다. 그 아이가 호밀리의 침대 발치에 찬장을 내려놓자 아리에티는 얼른 달려가서 구경을 했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호밀리는 손으로 만든 접시가 들어있는 짙은색 참나무 찬장을 힐끗 보더니 얼른 눈길을 돌렸다. 그래, 아주 좋구나.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분위기가 어색했다. 그 아이는 비누 냄새 나는 커다란 손을 집 안으로 집어넣으며 말했다. 요 작은 찬장 문도 열려, 진짜야. 아리에티는 벽에 바짝 붙어섰다. 팥은 흥분해서 소리쳤다. 얘, 조심해. 잠시 후에 호밀리가 맞장구를 쳤다. 정말 그렇구나. 그 아이가 방 안에서 손을 빼자 팥은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다. 호밀리, 당신은 늘 저런 걸 갖고 싶어 했었지. 그랬죠. 호밀리는 꼭 잡은 2 손을 무릎에 올려놓고 여전히 꼿꼿하게 앉아 대답했다. 그러고는 냉랭하게 말했다. 고맙구나. 하지만 이제 지붕을 다시 덮어주면 좋겠다. 잠깐만요. 그리고 그 아이는 다시 손을 뒤로 가져가더니 찬장 옆에 난 좁은 공간에 작은 인형 의자를 하나 내려놓았다. 빨간 벨벳을 댄 빅토리아 양식의 의자였다. 아리에티는 이 의자를 보고 또다시 감탄했다. 팥이 수줍게 말했다. 내가 앉으면 딱 맞겠구나. 그 아이가 말했다. 앉아보세요. 팥은 불안한 눈길로 그 아이를 힐끗 올려다보았다. 앉아보세요. 아리에티가 소리치자 잠옷 차림의 팥은 맨발을 그대로 드러낸 채 의자에 앉아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좋구나. 아리에티가 말했다. 그 의자 거실 난로 앞에 놓으면 좋겠어요. 빨간 앞지 위에 놓으면 정말 예쁠 거예요. 그 아이는 그래? 하고 말하더니 손을 뻗어서 빨간 의자를 휙 들어 옆방에 내려놓았다. 팥은 흔들거리는 찬장을 얼른 붙잡았다. 아리에티는 의자가 놓인 것을 보기 위해 문 밖으로 뛰어나가 복도를 달려갔다. 아리에티가 소리쳤다. 엄마, 아빠, 이리 와보세요. 정말 예뻐요. 팥과 호밀리는 꼼짝하지 않고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아이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다른 방을 살펴보고 있었다. 2 사람은 그 아이가 입고 있는 잠옷의 중간 단추를 보았다. 그 아이가 물었다. 저 겨자병에는 뭐가 있니? 아리에티는 대답했다. 석탄이야. 이 새 카펫은 아빠랑 나랑 함께 빌려온 거야. 이게 내가 말한 그 시계고 저 그림들이. 그러자 그 아이는 말했다. 내가 더 예쁜 우표 갖다 줄게. 내게 타지마할 그림이 든 주빌리 우표가 있거든. 그때 다시 아리에티가 말했다. 봐, 이게 내 책이야. 팥은 호밀리의 손을 잡았다. 커다란 손이 다시 아리에티 쪽으로 내려오자 호밀리는 팥에게 매달렸다. 팥이 속삭였다. 가만히 있어. 그 아이는 책을 만지는 듯 했다. 제목이 뭐야? 그 아이가 이렇게 물었다. 그러자 아리에티는 제목들을 쭉 읽어주었다. 호밀리가 속삭였다. 팥, 저 소리 지를 것 같아요. 안 돼, 절대로 안 돼. 여보, 지금 지를 것 같아요. 팥은 불안한 얼굴로 말했다. 숨을 멈추고 10가지 세봐. 그때 그 아이가 말했다. 왜 책을 안 읽어주는 거야? 아리에티가 대답했다. 물론 읽어줄 수는 있어. 하지만 난 새 책을 읽고 싶어. 그 아이는 투덜거렸다. 그렇지만 않았잖아.
아리에티가 말했다. 나도 알아. 호밀리가 속삭였다. 들었어요? 아리에티가 한 말 들었냐고요? 팥이 속삭였다. 그래 들었어. 조용히 해봐. 그때 아리에티가 말했다. 창고 구경시켜줄까? 호밀리는 터져나오는 비명을 손으로 막았다. 팥이 그 아이를 불렀다. 그러자 그 아이가 내려다보았다. 팥은 침착하고 차분하게 부탁했다. 추우니까 지붕을 도로 덮어줘. 알았어요. 그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지붕을 들고 물었다. 못을 박아드릴까요? 그러면서 그 아이는 아주 위험하게 망치를 흔들었다. 팥은 짜증스럽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 그 아이는 말했다. 드릴 게 더 있는데요. 2층에. 팥이 망설이자 호밀리가 팥의 옆구리를 꾹 찔렀다. 뭔지 물어보세요. 팥이 물었다. 뭔데? 공부방 벽난로 옆에 있는 유리 장식장 선반 왼 윗칸에 오래된 인형집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에요. 그러자 팥이 말했다. 난 못 봤는데. 선반 맨 윗칸에 있어서 아저씨는 볼 수가 없어요. 그걸 꺼내려면 그 밑에 있는 선반을 딛고 올라가야 해요. 거실에 있던 아리에티가 물었다. 인형집에 뭐가 들어있는데? 카펫, 깔개, 푹신한 침대, 새가 든 3장. 물론 진짜 새는 아니야. 그리고 냄비, 식탁과 금색 테를 두른 의자 5개, 야자수 화분, 석고 과자가 담긴 접시, 가짜 양다리, 별이 별게 다 있어. 호밀리가 팥한테 기대며 속삭였다. 못을 살짝만 박아놓으라고 하세요. 팥은 호밀리를 쳐다보았다. 호밀리는 두 손을 모아쥐고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팥은 그 아이를 돌아보며 말했다. 못은 살짝 박아둬. 무슨 말인지 알겠지? 대충 몇 개만 박아놓으란 말이야. 16장 황금시대가 왔다. 그때부터 아리에티네의 생활은 몰라보게 바뀌었다. 아리에티네한테 드디어 황금시대가 온 것이었다. 꿈도 꿀 수 없을 정도였다. 밤마다 마룻바닥이 열리고 보물이 들어왔다. 거실에 깔 진짜 카펫, 작은 석탄통, 쿠션이 딸린 딱딱한 작은 소파, 동그란 베개가 놓인 큰 침대, 폭신한 작은 침대, 우표 대신 걸 그림이 든 액자, 실제로 쓸 순 없지만 부엌에 두면 멋있는 조리용 풍로, 타원형 탁자, 사각 탁자, 서랍이 하나 있는 작은 책상, 둥글게 굽은 다리에 거울이 붙어있는 은행나무 옷장들이 들어왔다. 호밀리는 지붕이 열리는데 익숙해졌을 뿐 아니라 망치질을 하면 먼지가 떨어지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팥에게 못을 박는 대신 돌적이를 달면 어떻겠냐는 제안까지 하게 되었다. 호밀리는 그 아이가 그랜드 피아노를 가져오자 팥에게 응접실을 만들자고 졸랐다. 창고를 저 뒤로 옮기고 거실 옆에 지으면 되잖아요. 거기다 금색 테를 두른 의자와 야자수 화분을 두면 되고. 그러나 가구 옮기는데 전력이 난 팥은 빨간 벨벳 의자에 앉아 불을 쪼이며 한가로이 꾸벅꾸벅 졸 수 있는 저녁이 빨리 오기를 기다렸다. 팥이 옷장을 옮겨놓으면 호밀리는 집안을 조금이라도 더 멋있게 꾸미기 위해 문을 들락날락하며 팥에게 이쪽으로 또는 저쪽으로 옮겨보라고 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면 지붕이 휙 열리면서 또 다른 물건들이 내려왔다. 하지만 호밀리는 지치지도 않았다. 빨간 뺨과 반짝이는 눈으로 가구를 밀고 끌고 들고 날이 새도록 바삐 움직였다. 한 번만 더 옮겨봐요.
호밀리가 큰 장식장 한쪽을 들며 이렇게 말하면 팥은 하는 수 없이 반대쪽을 들고 옮겨야 했다. 1분이면 끝날 거예요. 호밀리는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몇 시간이 걸려야 이 일을 끝내고 헝클어진 머리와 쑤시는 팔다리를 자리에 누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팥은 잘 알고 있었다. 가끔씩 호밀리가 일을 다 끝냈고 자리에 누운 다음에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곤 했다. 아리에티는 이런 멋진 선물들을 준 그 아이한테 답례로 매일 오후 벚나무가 있는 풀숲에서 그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아리에티는 풀숲에 등을 댔고 드러누운 그 아이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책장 넘길 때를 알려주었다. 벚나무 가지 너머로 펼쳐진 푸른 하늘, 부드럽게 흔들리는 풀잎, 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그 아이와 보낸 행복한 나날들. 이 모든 것들이 먼 훗날의 아리에티한테는 즐거운 추억거리가 되었다. 굴곡과 그늘이 있는 그 아이의 귀는 햇살에 붉게 빛났다. 그 아이는 아리에티가 책을 읽어주는 동안 아주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두 사람은 신비한 세계들을 함께 여행했다. 아리에티는 아주 많은 걸 배웠지만 그 중에는 이해하기 힘든 것도 있었다. 아리에티는 예전에 알고 있던 것과는 달리 이 지구가 바로우어즈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 아이의 입가에 의미 있는 웃음이 퍼지자 아리에티는 그렇다고 큰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냐 하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서늘한 저녁 나절, 차 마시는 시간이 되면 팥은 아리에티를 데리러 왔다. 머리카락은 엉클어져 있고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쓴 팥은 매우 피곤해 보였다. 집에는 흥분한 호밀리와 새로 들어온 멋진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리에티가 집으로 들어가면 호밀리는 이렇게 소리쳤다. 자, 눈 감아. 그래, 됐어. 이젠 눈 떠도 좋아. 아리에티는 정말 꿈만 같았다. 집 안은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 있었다. 놀랄만한 물건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창살문에 분홍색 실로 매단 레이스 커튼에 그들한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건 아리에티, 팥, 호밀리 말고는 멋지게 꾸민 집을 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초대할 손님도 그냥 들르는 사람도 멋지다는 감탄사도 시세 많은 눈길도 없었다. 호밀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오버맨틀가나 하프시코드가 사람들한테 이런 멋진 풍경을 보여주고 싶었다. 하다못해 레인 베럴 집안 사람들이라도 들러줬으면 했다. 그래서 호밀리는 아리에티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 핸드리얼이 큰아버지한테 편지를 써서 이 소식을 알려줘. 빠뜨리지 말고 자세히 써야 해. 아리에티는 못 쓰는 앞지 뒤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편지를 한참 쓰다 보니 판매 목록이나 새놓을 집 물품 명세표처럼 너무 길고 지루한 글이 되었고 쓰는 도중에 숟가락 수를 세거나 사전에서 단어를 찾아보기 위해 자꾸 일어서야 했다. 결국 아리에티는 편지를 끝맺지 못하고 말았다. 사실 편지에 쓸 이야기는 무궁무진했다. 읽을 새 책이나 그 아이에 대한 이야깃거리도 한없이 많았다. 걔는 아프대요. 공기가 깨끗하고 조용해서 이리로 온 건데 곧 인도로 돌아갈 거래요. 아세요? 아리에티는 호밀리와 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엉뚱한 질문을 해 호밀리를 놀라게 하기도 했다. 엄마, 극지방에서는 밤이 6달 동안 계속된대. 그리고 양극 사이의 거리는 적도를 통과하게 절단하여 잰 지름보다 짧대. 그거 아세요? 정말 행복한 나날이었다. 팥의 말대로 인형집에서 나온 물건들을 빌려 쓰는 것에 만족했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다. 그랬다면 위층 사람들은 아무도 인형집이 장식장 선반 맨 윗칸에 있다는 걸 기억해내지 못했을 거고
또 거기 있던 물건들이 없어졌다는 것을 눈치채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위층 응접실까지도 넘보았다. 요즘은 손님이 거의 오지 않아서 응접실에 들어가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응접실에는 여기저기 놓인 탁자 위에 팥이 빌려올 수 없었던 장식품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유리문 손잡이만 돌리면 열리는 진열장도 있었다. 그 아이는 제일 먼저 은으로 만든 바이올린과 하프를 가져왔다. 하프의 크기는 거의 어른 어깨 높이만큼이었다. 팥은 위층 거실에 있는 소파에서 빼온 말총으로 줄을 다시 끼웠다. 아리에티가 말총현을 건드려 자꾸 둔한 소리를 냈다. 호밀리는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 우리도 음악을 들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구나. 호밀리는 두 손을 꼭 맞잡고 간절하게 말했다. 내 아빠가 응접실만 만들어주면 정말 좋을 텐데. 집안 정리가 거의 끝이 나자 호밀리는 거의 매일 아침 헤어롤로 머리를 말았고 저녁에는 밥 먹기 전에 가끔씩 비단 드레스로 갈아입곤 했다. 그림이 그려진 천장과 장난감 벽돌만 있으면 마루우청을 모자이크해서 깔 수 있을 텐데. 호밀리는 하프시코드 집안 사람들처럼 마루청을 마루우청 하고 발음했다. 커다란 침실에 누운 소피 대고모조차도 침체되고 낡은 집에 소용돌이치는 즐거운 기운의 영향을 조금이나마 받은 듯했다. 팥이 소피 대고모 방에 가면 대고모는 침대 밖에 나와 있곤 했다. 이제 팥은 소피 대고모 방에 빌리러 가지 않았다. 단지 머리를 식히고 싶을 때에 쉬러 갔다. 그래서 소피 대고모의 방은 팥의 휴게실처럼 되어버렸다. 팥은 이렇게 사치스러운 생활은 꿈도 꾸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팥은 무척 지쳐 있었다. 팥은 호밀리에게 이제 그만두자고 말할 참이었다. 그들 집은 보석이 박힌 담뱃갑, 다이아몬드로 뒤덮인 축소품, 줄새공이 정교하게 되어 있는 경대, 도자기 인형 따위의 사치품으로 호화스럽기 이를 데가 없었다. 이 모든 것은 응접실 장식장에서 빌려온 것이었다. 그것들은 팥에게는 필요 없는 물건들이었다. 팥은 아리에티만한 양치기 소녀 인형이나 초대형 심지 소재 가위가 다 무슨 소용이야? 하는 생각을 했다. 팥은 벽난로 앞에 앉아 손을 녹이며 지팡이 2개를 짚고 천천히 방 안을 거니는 소피 대고모를 지켜보았다. 팥은 매우 침울해졌다. 이제 곧 기운을 되찾아 아래층에 내려가시게 될 텐데 그러면 뭐가 없어졌는지 눈치챌 거야. 팥은 이런 생각을 하며 호밀리한테 여러 번 들은 러시아 함정 위에서 열린 멋진 오찬회에 관한 얘기를 한 귀로 흘러들었다. 그러나 응접실에 있던 물건들이 없어졌다는 걸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은 소피 대고모가 아니라 드라이버 부인이었다. 드라이버 부인은 로자 피케칫의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는 누구 짓인지 짐작하기 어려워 크램펄까지도 의심했었다. 그때 드라이버 부인은 이렇게 말했었다. 이제부터는 나 혼자서 집안일을 꾸려가겠어요. 내 2다리가 성하나는 더 이상 수상한 애들 때문에 골치 썩기 싫어요. 사실 마데이라 포도주 몇 병, 낡은 양말 1켤레, 손수건 1장, 짝없는 조끼, 장갑 1~2켤레 정도는 드라이버 부인 권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좀 슬쩍해도 별 상관없었지만 응접실 진열장 안의 물건들은 얘기가 달랐다. 드라이버 부인은 텅 빈 선반을 노려보며 엄숙하게 결의를 다졌다. 드라이버 부인은 사기당한 기분이었다. 이 운명적인 날, 드라이버 부인은 깃털 먼지떨이를 들고 봄 햇살을 받으며 서 있었다. 부인의 작고 까만 눈은 분노와 음모로 이글거렸다. 누군가가 자기의 도벽을 눈치채고 꼬리를 잡으려고 이 일을 꾸몄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누굴까? 크램펄? 그 남자아이? 시계 태엽 감으러 오는 사람? 드라이버 부인은 물건들이 하나씩 하나씩 서서히 없어진 걸 보면
집안 내막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며 자신을 골탕 먹이려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드라이버 부인 머리에 갑자기 혹시 소피 마님이 한 짓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요즘 침대에서 나와 방 안을 거닐곤 하던데 혹시 밤에 아래층에 내려와 여기저기 엿보다가 지팡이로 이것저것 건드려 본 건 아닐까? 드라이버 부인은 문득 아무 생각 없이 매일 식탁 위에 놔둔 빈 마데이라 포도주 병과 잔 2개가 생각났다. 드라이버 부인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 이런 일은 소피 마님이 한 걸 거야. 그리고 나서 소피 마님은 2층으로 돌아가 쿠션에 얼굴을 묻고 누운 채 혼자 낄낄거리면서 물건들이 없어졌다는 보고를 내가 언제 하나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소피 마님은 이런 짓을 하고 또 남을 사람이야. 소피 대고모는 그 예리한 눈으로 드라이버 부인을 곁눈질하며 이렇게 묻곤 했었다. 아래층에는 별일 없지 드라이버? 드라이버 부인은 깃털 먼지떨이를 곤봉처럼 움켜쥐고 큰 소리로 외쳤다. 내가 가만히 있나 봐라. 드라이버 부인의 말투는 비장했다. 한밤중에 아래층을 슬슬 돌아다니며 물건을 훔치다가 이 손에 딱 잡히면 정말 꼴불견이겠지. 좋아요 마님, 실컷 염탐해 보시라고요. 어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